자, 여기에서 보면 참 저게 재미나게 봤던 게 책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상을 끌고 오는데 앉고 싶은데 앉아 라고 했잖아요. 자, 장면 한번 볼까요? 책상을 끌고 오는 장면. 하다 답답하니까 탁구대라도 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책상을 끌고 왔습니다. 자, 굉장히 이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서열이 없어요. 지금 이 사무실에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데 편한 데 앉아. 그만큼 굉장히 경직되지 않는 조직의 어떤 이런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고, 이때 이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자리는 양쪽 직원들을 다 바라볼 수 있는 팀장 자리입니다. 보통은 그렇죠. 저기 자리가. 네. 그러네요. 이 팀장 자리예요. 그리고 문이 이렇게 앞에 보이고, 문이 앞에 원래는 보이고. 벽을 등 뒤로 이렇게 네. 치고. 그래서 팀장 자리에 이제 앉아버린 거예요. 이제 본의 아니게.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팀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그런 격식, 조직 내에서의 어떤 형식 다 필요 없고 오직 범인을 쫓아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아마 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경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수직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실제로 지금 처음에 이제 프로파일링 그 업무 하시면서 이 팀을 만드시고 하셨을 때도 사실 약간 좀 수평적인 관계로 이렇게 운영하시려는 노력들을 꽤나 하셨나 봐요. 그럼요. 그게 이제 국영수 팀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도 굉장히 고급 간부이긴 한데 정말 권위의식 없는. 권위의식 뭐 또 어떤 격식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기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그죠? 감동 포인트입니다, 여기. 등불을 들고 간다는 얘기를 이때 이 대본 리딩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네. 송하영이 저한테 이때 정말 이렇게 남을 위해서 뭔가 이런 승진도 포기하고 이런 정말 허름한 바퀴벌레 돌아다니는 사무실에서 여기에 근무하면서도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다. 목표는 하나다. 이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피해자들한테 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냐. 그래서 어디선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아, 이거 교수님이 말씀하신 어디선가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게 3부의 가장 감동 포인트가 이거더라고요. 아니, 어저께 고 원장하고 같이 그냥 소주 한 잔 저녁에 먹었는데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아니 와이프가 그게 제일 감동이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라고 하는 부분의 단순한 입장에서는 처음에 정우주가 이름 멋있잖아요. 서울경찰청 범죄인도구조팀 통계분석관 그것 때문에 왔는데 경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게 제가 경찰을 다시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게 어디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메모해가지고 대사에 넣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윤 팀장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첫 만남이죠.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나중에 조금씩 밝혀집니다만 송하영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전 근무지에서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까칠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경찰 조직 내에서 이렇게 뭐 분석팀이 협조를 하러 왔는데 뭐 아주 뭐 배척 당하거나 뭐 배제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수사팀이 합류할 때는 이제 상관의 지시로 합류를 하는데 사실 뭐랄까 이렇게 좀 일방적인 지시로 합류를 하게 되면 정보 공유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있기는. 이제 이 부분은 뭐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구경수 팀장이 예. 근데 왜 지금 이 드라마의 여기 역할에 이 장면이 끼어들었냐면 사실 모든 것이 현장에서의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수사팀은 몇 가지 팩트, 현장에서 드러난 팩트만 가지고 수사를 하잖아요. 비닐봉투, 그다음에 훼손한 도구 이런 것들을 찾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하나하나의 사진들, 현장 사진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재구성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시신에 나타난 이 등에 나타난 이 냉장고, 냉동실 줄, 이 사실을 밝혀낸 것은 지금은 퇴직한 과학수사 팀장이었어요. 그분이 저 등에 난 줄기의 선이 저게 뚜렷한데 우리가 이거 냉동실에 저렇게 그 철판 같은 거 같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수사팀에서 사실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수사요원들이 그 냉장고를 찾습니다. 그래서 실제 드라마처럼 찾아가지고 몇 년도 어디에서 제품이 나온 거다. 근데 이 냉장고는 워낙 낡았고 지금 중고거래도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 이게 대형 냉장고인지 뭐 예를 들면 뭐 정육점에 있는 건지 막 이런 추론들을 하다가 냉장고가 일단 특정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이 정도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혼자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왜? 자 가족들이 있는데 시신을 냉동실에 넣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대사들처럼 혼자 살고 막 이런 프로파일링에 접근을 하게 되는 중요한 단서들을 현장 사진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는 궁금한 게 생깁니다. 재면담을 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찾아가서 물어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 그의 말을 처음에는 듣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질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범죄자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라는 말을 이놈들은 그래요? 네,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들이 제가 많이 경험을 했죠. 지금 뭐 이런 장면은 어쨌든 사진 같은 거를 지금 보면서 계속 추론을 하고 계신 그렇죠. 거죠? 현장 시신에서 나타난 특징들. 특히 또 중요한 것은 냉장고가 특정이 됐다면 이제는 도구는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무직 이런 거 나오는 프로파일링이 그거예요. 자, 그 발생 시간대를 보니까 평일날 대낮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로 추론이 압축될 수 있어요. 자, 교대 근무, 무직, 그 다음에 이렇게 압축될 수 있는 거죠. 정규직 회사원은 네, 아닐 것이다. 그렇죠. 배제를 정상적으로 하고. 출퇴근 하는 사람이라면 뭐 휴가일 수도 있지만 일단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퍼즐식을 맞춰가지고 큰 프로파일링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절단된 면을 보고 아주 좀 예리하게 잘 절단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 보고 뭐 도축업자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그 겹겹이 비닐을 쌓은 것은 습관이다. 그래서 뭐 정육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나왔는데 하나씩 이제 배제되고 조금씩 이제 압축이 되는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여기 이제 2차 그 신체 일부가 발견이 되죠. 저도 이때 현장에 같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관을 갔는데 그 좀 팩트는 뭐냐면 이제 영업을 하던 분이니까 그 발견하고 나서 이제 뭐 좀 청소를 했어요. 이제 그 뭐 소금도 뿌리고 뭐 부정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근데 객실은 청소를 한 건 아니고 객실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뭐 발견된 화장실 이쪽은 뭐 소금도 뿌리고 막 그래서 조금 증거가 많이 훼손이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넘어가다 보면 자 이걸 드러내잖아요. 침대를. 그렇죠. 이때 아예 옷이 저렇게 있었어요. 이건 실제 패턴이에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저기에 시신만 있고 너무 정돈돼 있으니까 그냥 나왔다면 저 발견 못했겠죠. 근데 이 발견한 야 다 드러내 보자 현장에서 이 드러내 보자라고 한 사람이 아까 그 냉장고의 그 과학사 줄기를 찾았던 그 팀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저 옷이 여러분 옷의 장면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장면 한번 여기서 송하영이가 뭘 보냐면 범죄자의 성격을 봅니다. 자, 범인이 시신을 지금 궁여지책으로 자기 증거물에 남아있는 부위를 다른 곳으로 갖고 왔어요. 그렇게 절박한 놈인데 옷을 밑에 넣어놓든지 숨겨놓든지 다른 곳에 버릴 수도 있는데 단추 하나하나가 잘 채워져 있었어요. 그 제가 현장에서 그 같이 이렇게 실제 장면처럼 이 드라마 장면처럼 실제로 현장에 서 있었는데 옷이 발견돼서 진짜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을 하죠. 자, 막 그 TV 가구를 드러내니까 밑에 쫙 옷이 깔려 있는데 바지 단추 위에 어떤 단추까지 탁 채워놨어요. 자, 이렇다면 이 행위는 범죄자의 성격적 특성을 가장 대표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위에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범행 도구나 칼 같은 것도 집에 가면 잘 닦아서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그리잖아요, 오주가. 정말 이 어린아이들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팀이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장면 저는 볼 때마다 이 약간 소름이 돋는데 이 장면도 보세요. 정말 경찰 우리의 다짐에 아예 너를 잊지 않겠다. 반드시 이놈을 체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한 카트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라우마 생겨요. 트라우마. 예. 아니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저건 뭐냐 분석 보고서를 드디어 들고 갑니다. 저 때는 사실은 제가 수사팀에서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 3화의 마지막 내용은 자 이게 지금 정신질환자 뭐 다른 어떤 가족에 대한 원한 이런 거 아니다. 성범죄다. 그 다음에 멀지 않고 이 지역에 있다 일단. 그러니까 수색 범위를 자꾸 넓혀가지 마라. 그럼 누굴 찾을 것이냐. 이런 특성이 있는 사람들을 수사 대상으로 찾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관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자, 성범죄로 차관이 됐기 때문에 그럼 성범죄 전과자. 다 찾을 수 없어. 그런데 정말 이 형사 중에 한 명이 그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수사관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수사관이 한 명 나오잖아요. 윤태구랑 같이 나오는 수사관. 네. 이 수사관이 실제 존재하는 수사관인데 그 수사관이 아니 전입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한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라고 해서 이 전입 신고가 한 달만 꽤 안 된 범인을 찾아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찾죠. 집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자 드라마상에서는 이제 도망가고 없죠. 그래서 일단 그 수사팀이 들어가는데 실제 상황은 어땠냐면 자 집을 찾았어요. 근데 이 CSI원하고 저하고 3명을 이 집에 들여보내고 증거를 찾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형사들은 다 이 집 주변에 잠복을 하고 있었어요. 왜 범인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잠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집을 뜯지 않고 들어가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들어가가지고 CSI 2명은 증거를 찾기 시작을 하고 저는 과연 지금 내가 만든 프로필이 얘가 맞느냐. 정리정돈, 범행 도구, 직업의 유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뭐죠? 포장했던 비닐봉투 남은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되게 중요한 증거들을 찾아요. 범행 훼손된 도구들을 찾고 특히 아이의 머리핀이 이제 그 낚시자 가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으로 특정을 하고 이게 이제 3화의 마지막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압도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저하고 CSI 요원 2명하고 은밀히 들어가고 나머지는 잠복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여기서는 이제 수사팀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됐죠. 3화는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 4화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3화에 이어서 여러분 그 4화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수사팀이 결국 이제 도착을 합니다. 집안에 지금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수사팀은 증거를 찾고 저는 이 사람의 행동 특성을 통해서 지금 범죄 현장에 나타나는 행동 특성과 얼마나 부합되느냐 이걸 찾는 것이 이제 범죄 행동 분석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이었던 냉장고 찾죠. 찾죠. 네, 사실 여기서 많이 여러 증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드라마상으로는 이제 지나갔죠. 이 핀은 실제로 그때 네, 실제로 나왔어요. 아, 그 네. 가방, 그 낚시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실제 범인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만 항소를 해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무기로 감형이 됐죠. 그래서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죠. 지금 이 잠복 근무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상당히 오래 여기도 잠복을 하고 그랬었나 보죠. 그렇죠. 지금 이 인적사항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추적을 하는 팀과 그다음에 집으로 다시 이제 집이 자기가 이제 노출됐다는 건 모르기 때문에 아는지 모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팀이 잠복을 계속 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잠복하신 건 아니죠? 저희는 잠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잠복을 하는 것은 수사팀의 역할이고 저는 실제 이 장면처럼 직접 가서 잠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이 범죄자의 그동안의 이동 동선이 밝혀진 수사 자료를 보고 뭐 어디로 도주했을 것인가 또는 뭐 지금 어떤 상태로 숨어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잡히고 나면 여러분들이 프로파일러는 잡히고 나서 면담하는 거야라고 알고 계시는 그 마지막 역할을 이제 체포한 이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는 범인을 제가 직접 이 드라마처럼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건 수사팀의 역할이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막 자료 분석 자료 모아가지고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잠복을 하거나 체포를 하거나 하는 역할은 분석팀의 역할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요 장면 보면서 이제 시신 중에 또 이제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일부분을 좀 찾기 시작하잖아요, 주변에서. 근데 저거를 다 저렇게 막 대규모 인원이 참석해서 찾아야 되는 꼭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아마 알고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신체 일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 일부는 시신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도. 아무리 작은 조각 하나도 그분의 그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그 드라마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중에 찾는 장면이 대대적으로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제 첫날 갔을 때 범인의 집 그 옆에 마당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 시신을 훼손하면서 휩쓸려 내려갔을까봐 그 처음에 제가 3화에서 말씀드렸던 CSI 요원 2명과 제가 이제 집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셋이서 그 하수도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손으로 다 팠어요. 그 뭐 진짜 오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발가락 여기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막 몸이 절반씩 거의 다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막 다 파가지고 하나하나 막 확인을 하면서 찾았는데 사실은 못 찾았죠. 그러니까 그게 그 시신을
나머지 하나라도 다 찾는 게 사건의 종교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범죄가 그 안에서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무엇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시신이 일부 없으면 당연히 끝까지 찾아야 됩니다. 저 심정이 잘 표현됐어요. 이건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인원이 동원돼 갖고 지금 찾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좀 대대적인 표현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실제로는 하수도에 손을 집어넣어 갖고 팠죠 이렇게 진짜. 근데 그때 제가 지금 기억을 다시 되돌려 본다면 냄새 난다든지 더럽다든지 생각도 안 들었어요. 진짜 미친 듯이 여기 있어야만 돼라는 심정이었지. 진짜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되게 이해가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이제 뭐 체포하는 장면 가죠. 자, 여기에서 이제 떠올리죠. 지난 범죄자가 면담을 할 때 뭐라고 했는가. 자, CCTV로 저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이건 조금씩 창작이 되긴 했습니다. 범인 얼굴이 여기서 이제 나오죠. 자, 손을 가리고 있죠. 이 실제 범인이 실제 그런 일부 장애가 좀 있었나 보죠. 네, 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린 시절에 이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봉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랑 실제 면담을 할 때도 손을 계속 가리거나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면담 보고서를 만들 때 이 자가 갖고 있는 회피적 성향,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이렇게 주관적으로 혼자 경험하는 이런 컴플렉스가 개입이 많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일단 수사팀에서 먼저 면담을 하는 것 같네요. 뭐 취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죠. 예.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이제 자 보세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죠. 프로파일러가 현장에 나와서 CSI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만들고 수사를 계속 지원을 하죠. 체포가 되면 이제 면담을 합니다. 면담의 시점이 조사가 끝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체포되자마자 프로파일러 면담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제 수사팀에서 얻어내야 될 이제 범죄 구성 요건에 맞는 조사 신문이죠. 신문이 다 끝나고 나서 조사가 모든 것이 다 밝혀졌다라고 하면 이제 송치를 하잖아요, 검찰에. 그 전날 정도에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먼저 이렇게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진실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렇게 그냥 분노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조사하면서 누구든 분노를 할 테니까. 이제 수사팀 면접 취조라든지 조사가 끝나면 이제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돼서 이렇게 이제 면담합니다. 과연 어떤 심리였는가? 저렇게 뜯어 말리고 그래요. 아니 누구든 가면 진짜 저도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전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도 날라차게 갈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구경수나 하영이는 저도 그때 면담할 때 심정은 진짜 여기까지 가득 차서 분노가 올라와도 자 이런 놈이 또 나타나면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놈한테 지금 뭔가를 끝없이 끌어내야 된다라고 정보를 하는 빨리 많이 얻어내죠. 이 목표가 화를 다스리게 하더라고요. 야, 이 장면이 제가 보니까 자, 이 표정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 송하영의 이 장면에서 이 표정은 진짜 많은 걸 얘기하죠. 이 눈동자가 완전히 진짜 공허하잖아요. 그렇죠. 예리하거나 지금 막 이러지 않습니다. 이 눈동자를 보면 진짜 김남길 배우가 저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약간 일부러 정말 공허하잖아요. 범죄자한테 막 자극을 주려고 하진 않으시죠? 가능하면. 그런 것은 하수들이 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표정을 보면 가만히 있으면서 내 몸 안에서 눈물이 흘러나올 것 같은 그런 분노를 나는 참고 있지만 나는 너를 조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정말 잘 표현해 주셨어요. 자, 여기 첫 회식을 합니다. 조촐하게 하시네요.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허탈하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마음의 심정이 이때까지 사실은 왜 저렇게 술들을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냐면 이제 내가 체포됐는데 다 끝났지 않았다는 감정이 남아 있어요. 그놈의 표정, 현장, 그다음에 이 뭔가 이제 모두 막 엄청나게 막 돌아가던 물결이 요동치다가 갑자기 잔잔하게 멈춰버린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술의 의지를 많이 하죠. 자, 여기 장면에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신분증을 예, 이제 잃어버리고 실제로는 여기 지금 습득을 하죠. 구영수 팀장님이 잊어버린 걸로 그냥 극화가 된 거네요. 예. 그런데 실제 팩트는 뭐냐면 유영철은 남의 신분증을 주워 가지고 쓴 게 아니고 지가 위조를 했죠.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거기다 자기 사진을 붙이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실제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이름도 아니고 그냥 허구로 만들어서 썼는데 이때 상당히 그 우리가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경찰 신분증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죠. 공무원 신분증 갖고 치지 않으세요? 거기 경찰 마크가 있고 이렇게 달라요. 아, 그래요? 그리고 위변조로 방지하기 위해서 홀로그램이나 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또 신분증을 바꿔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그 유영철이가 만들었었잖아요. 인터넷에서 꺼내가지고. 그게 진짜 신분증인지 아닌지조차 사실은 사람은 많은 분들이 몰라요. 모르죠. 못 본 것 같아요, 실제로. 예. 그래서 지금 뭐 드라마상 이 작가가 유영철이 그렇게 똑똑한 놈이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의도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신분증을 잃어버려 가지고 쓴 건 아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 5, 6화에 약간 모티브를 준 거네요. 복선을 깐 거죠. 복선을 복선을 깐 깐 거죠. 자,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 장면이 그동안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5화, 6화에 체포되는 이 범인이 범죄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만든 그 손도끼? 쇠망치. 그걸 가지고 강아지를 상대로 저렇게 잔혹행위를 저지르죠. 자, 이 장면도 여러분들 제가 뭐 내려칠 때 네. 피가 어떻게 튀겠느냐 뭐 이런 것까지 정말 상세하게 자문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그 교수님이 첫 번째 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극화에서는 지금 첫 번째 한 사건으로 나왔는데 아니죠. 이거는 자, 이제 3, 4화에 나왔던 사건이 이제 첫 번째 보고서가 작성된 거고. 아 실제로요. 실제 3, 4화는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브리핑되고 처음 만들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막으로 나오는 그 프로파일링 보고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제가 쓴 거예요. 그 보고서는 제가 쓴 문구를 거의 다 대부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 4화에 지금 이 우리가 리뷰했던 그 사건을 실제로 교수님의 첫 번째 프로파일링 하신 사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보셨던 자막에 나오는 내용의 프로파일링 보고서는 실제 제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자막으로 내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뭐 3화, 4화 이렇게 좀 저희가 리뷰를 해봤는데 교수님 뭐 마지막 좀 말씀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듯 네. 합니다. 자, 여러분 어찌됐건 이제 그 사건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프로파일링 팀이 또 어떻게 속도를 높여가는지, 수사를 지원하는지, 그다음에 수사팀은 얼마나 이제 그 분석팀과 협업을 해서 범인을 체포하고 또 연쇄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의견들을 주시면 그 의견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마지막 화에서는 현 시대 우리가 변해가는 범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어떤 관념들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리뷰가 조금 스케줄상 뒤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드라마를 보시고 또 리뷰도 한 번씩 찾아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